공부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회는 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면 무조건 나와요.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암기 과목이니까 직전에 공부를 해야죠.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직전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평상시에 안 해도 돼요? 그럼 평상시에 공부한 게 직전에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미리 할 필요가 없잖아. 다 까먹으니까. 이게 큰 오산이라는 거야. 직전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막 이제 막 단어 뜻을 막 찾고 있어. 노급의 뜻이 뭔지, 관료존의 뜻이 뭔지 막 그때 가가지고 막 뒤지고 있단 말이야. 어? 얘네 이조 전랑의 뜻을 막 그때 가서 막 찾고 있다고. 시험 3일 남기고 끝난 거야 걔는. 뭘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직전에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한 번은 정독을 맞춰놔야 돼. 정독. 물론 기억에 완벽하게 남는 건 20%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날아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이조전랑 우리 모였잖아. 그러면 아 맞다 맞다 이렇게는 떠올라줘야 된다고. 그때 가가지고 이조전랑이라는 것에 대해 이조 안에 있는 좌랑과 전랑을 합쳐서 전랑이라고 부르는데 이조 정랑과 좌랑을 합친 전랑엔 뭐 또 이걸 그때 가가지고 막 외우고 있으면 끝난 거야 걔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공부를. 절대 미리 공부한 것이 날아가지 않아요 어디로. 잠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흐려지는 거죠. 한 80%는 흐려져요. 가리워져 있어요. 20%는 그래도 기억에 난다. 근데 80%는 가려져 있어요. 대신에 한 번 공부를 해놨던 건 어디로 안 날아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야 그때 그거 이거였잖아 그러면 아 맞다 맞다 라고 떠올라줘요. 그러면은 시험 직전 가가지고 하루에 전체 내용을 다 한번 복습하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한 2주 3주 정도 반복해서 두 번 세 번을 2회독 3회독 복습을 하고 나면 거의 80% 이상이 다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시험 한 2, 3주 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꼼꼼하게 내용을 다 머릿속에 한번 떠올릴 수 있게끔 한번 이해하고 스토리를 한번 보는 거죠. 돼요? 드라마하고 똑같아요. 이야기거든요, 역사는. 드라마를 너 이거 이렇게 볼 때 막 드라마 외워요? 막 드라마 막 써가면서 막 외웁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훅 보고 나면 1년 뒤 그 똑같은 드라마를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내용 보면은 막 뒤에 것도 막 그냥 막 스토리가 막 연결이 되고요. 막 떠오르고요. 되게 수월해요. 이해되죠? 두 번 보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보고 스토리 쓰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 스토리 다 쓸걸? 한 번 보고 1년 뒤에 한 번 다시 보고 나서 쓰라 그러면 스토리 거의 쓸 거라고. 한 번 보고 쓰라 그러면 못 써요. 똑같은 거라니까. 이해되죠? 만화책을 봅니다. 만화책 볼 때 만화책 안 외우잖아요. 만화책을 누가 외워요? 근데 만화책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보고 나서 한 1년 뒤 다시 본다고 생각해 봐. 처음 볼 때 30분 걸렸던 게 두 번째 볼 때는 한 1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희한하게 익숙하다. 중간중간 간간히 떠오르는 것들도 있어. 근데 다 떠오르진 않아. 근데 읽는 속도가 빨라요. 그거라니까. 절대로 지식은 한번 공부해 놓은 거 어디로 날아가지 않아요. 흐리워지고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흐려지고 가리워진 상태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정독을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시험 2, 3주 앞을 맞이를 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벼락치기 하는 거야. 그때부터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지 성적이 나와요. 알았지? 지금까지 미리 하나도 안 했지 뭐. 어차피 사회는 암기 과목이니까 3주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시험 전날 딱 책 펴면은 막 한숨밖에 안 나오죠.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요. 정상이에요.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좀 어렵냐? 그지? 그 한 페이지가 넘어가겠냐고. 이조전랑의 후임자 청거제. 야 벌써 이조에서 맡겼지 전랑에서 맡겼지 청거에서 맡겼지. 어떡할 거야 이거 한 줄을 못 읽는데. 끝. 알겠지?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거를 다 완벽하게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머릿속에 그 시간 동안에는 한번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복습할 때 한 번 정도 떠올려주면 돼요. 까먹어도 돼요. 까먹지 않아요 절대. 흐려지는 거예요. 알겠지? 평상시 공부한 게 어디로 날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발 날아간다고 착각들 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까먹을 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밀어내지만 마. 넣어주는 걸 막 안 돼 나 안 날 거야 막 이러고 밀어내지만 마 제발 플리즈. 알았지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고 청동기 시대 때 등장했던 4대 문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문명이라는 건 밝을 명자를 쓰니까 뭔가 인류의 역사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적이고 뭔가 선진적인 어떤 문명의 탄생지, 이 탄생지들을 지금 공부할 거란 말이야. 알았지? 어디 있어요? 이집트 문명 또 이쪽에는 이집트 문명 또 중국 문명, 그걸 황하 문명이라 그러죠. 황하 문명 또 4대 문명이라 하는데 2개만 나오면 어떡하니? 어? 여기 인더스 문명,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잘 봐. 여기 중국 여기를 우리가 사천성이라 그러거든. 뭐라 한다고? 여기가 왜 사천이게? 잘 봐.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래서 산에서 평지로 흐르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이게 거꾸로 무슨 이게 펌프야? 밑에서 거꾸로 어떻게 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여기 있습니다. 뭘까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좋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12봉우리가 있거든. 12개 봉우리가 있거든. 그 봉우리가 다 세계 최고 어떤 높은 산들이야.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들어봤죠? K2가 봉우리 이름이에요. 50m 이러지 말고. 알겠죠? 봉우리 등산 브랜드라서 K2라고 한 거지. K2가 봉우리예요. 안나푸르나 들어봤죠? 요쪽에 보면 12봉우리 이름이야 그게 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8,800m니까 엄청 높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천들이 발원하는데 중국 쪽을 이렇게 위쪽에 있는 중국 고비 사막을 지나가요. 황토고원지대 고비 사막을 싹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게 뭐게? 황하야, 황하. 얘는 사막지대, 황토고원지대를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황토고원지대 그 사막지대에 있는 흙들을 확 쓸고 가. 그러니까 물 색깔이 어때? 누래. 그래갖고 뭐라 그래? 황하야. 하가 강하자인데 앞에 황이 무슨 황자야? 누를 황자야. 니네 그 천자문 그래도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까지는 딱 하잖아. 그지? 그 누를 황이거든요. 그 누런 강이다 이 뜻이야 이게. 근데 이거 말고도 밑으로 보면 요렇게 양쯔강. 들어봤나 양쯔강? 양쯔강. 장강이라고도 하고 양쯔강이라고도 해. 양자강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주장강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메콩강이야. 주장강, 메콩강. 되죠? 지금 보니까 이쪽이 하천 몇 개가 발원합니까? 4개 하천이 발원하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사천성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 그러니까 4개 하천이라 사천이야. 이걸 중국말로 하면 뭘까? 쓰촨. 뭐라고요? 들어본 적 없어? 쓰촨 대지진 되게 유명한데? 이 지진 났고 20만 명 죽었어. 이 지진이 그렇게 크게도 안 났거든요. 일본으로 치면은 그냥 깜찍하게 떨림? 뭐 이 정도였는데 살짝 떨었더니 여기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내진 설계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중국이 건물 다 무너져가지고 20만 명 죽었어. 알겠지? 유명합니다. 여기가 쓰촨. 또 여기 있는 사천 쓰촨 있는 일대는 음식이 맵기로 유명해. 아주 매운 음식으로 유명해.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그 매운 짜장 그게 뭐야? 사천 짜장이야. 알겠지? 돼요? 그게 그런 거야. 근데 여기는 쓰촨에서 발원해가지고 위로 흘러가는 얘가 무슨 강이라고? 손가락에 마음에 안 들어요.
황하라 그랬지, 황하. 황하란 말이야, 황하. 근데 황하강이 흘러가는 요 일대 여기에서 형성된 문명이 있으니 그걸 뭐라고 불러? 황하 문명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 그걸 황하 문명이라고 불러.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이라고 하죠. 다음 두 번째. 요 밑으로 이쪽으로 흐르는 게 겐지스 강이란 강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으로 흐르는 건 인더스 강이거든. 무슨 강이라고 얘가? 인더스 강인데 요 인더스 강이 흐르는 요 일대 쪽에도 주변에 사막들이 많거든. 근데 요 일대에 형성된 문명이 있어. 요게 인더스 문명이야. 2번 문명지 인더스 문명이야. 느낌이 오니? 그 다음 여기가 소아시아 반도 또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발원해가지고 요렇게 시리아를 지나 이집트를 지나 쿠웨이트 쪽으로 슉 빠져나가는 요 강이 있어. 유프라테스 강. 위쪽으로 또 하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얘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해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알겠죠? 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여기는 나라가 뭐라고? 튀르키에서 발원해가지고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자, 떠오르는 거. 시리아, 이라크 뭐 떠올라? 전쟁. 그래. 최근 전쟁도 많이 했죠. 그래갖고 여기 배경으로 해가지고 찍었던 그 드라마 있잖아. 뭐? 요 일대 이라크 전쟁에 우리 병사들도 파병 갔는데 그 의료병이 파병되는 그 호위병으로 딱 송중기가 간 거 아니야. 근데 그 의료병으로 갔던 그 의사 선생님이 바로 누구야? 송혜교 아니야. 뭐 안 본 거야? 태양의 후예. 나 진짜 태양의 후예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이라크? 사막, 모래. 잠깐만, 안 봤어? 안 봐. 잠깐만, 그것도 요즘으로 치면 그것도 옛날 드라마니? 나한테 최신인데 그거 완전히. 어쨌든 요 일대도 싸그리는 사막이에요, 사막. 알았지? 여기도 사막이야. 사막 일대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강이 두 개가 있으니 하나가 유프라테스, 또 하나가 티그리스 강이었던 거지. 요 일대에서 형성됐던 문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3번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되죠? 다음 아래쪽에서 이렇게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 지나가. 요 가운데 이만큼이 사막이거든. 알고 있죠? 싸그리 여기 사하라 사막. 그지? 요 사이를 싹 관통해 지나가는 요 강. 요게 바로 무슨 강이야? 나일강이죠. 나일강. 요 나일강의 하류 쪽에 보면 여기가 이집트거든. 요 나라가 이집트거든. 여기에 형성된 문명. 이게 바로 뭐야? 4번 문명, 이집트 문명이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 스핑크스, 뭐 피라미드, 뭐 사자에서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지. 됐습니까? 이 네 개 문명을 뭐라고 불러? 세계 4대 고대 문명이라 그래. 인류의 뭔가 발전적이고 뭔가 혁신적인 어떤 문화 양태가 형성된 곳이 다 여기야. 여기서 각각의 언어들이 출발하고요. 여기서 각각의 사회 제도의 출발이 다 여기서 나와. 알았지? 공통점 찾아봐. 4대 문명이 탄생한 4대 문명 발상지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다 언어가 여기서부터 공통된 언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문명 발달?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 이 네 군데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징. 강을 끼고 있다. 또 사막이다. 두 가지가 공통점이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사람들이 발달된 어떤 학문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어떤 사회 제도를 발전시키고 뭔가 국가 체제가 막 등장하고 뭔가 뭐 언어 뭐 어떤 문화 양태 뭐 이런 것도 좀 고급되고 세련된 문화 양태들이 생겨나고 야 이러려면 모여 살아야 돼. 뭐 해야 된다고? 그렇지. 잘 생각해봐. 한두 사람이 그냥 뭐 모여 살거나 뭐 한두 가족이 모여 살거나 요 정도 안에서는 막 고도의 어떤 수학 체계가 만들어지고 고도의 학문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러기에는 쪽수가 너무 딸려. 그래도 사람들이 인구수가 많아야 어때? 확률적으로 좀 천재들도 태어나는 것이고 확률적으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중에 가장 발전된 형태 하나로 사람들이 포섭돼 가면서 발전된 문명들도 막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모여 살아야지 학문도 발달하고 언어도 생겨나고 사회제도 국가체제도 정비가 되고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 다 사막인데 하천이 흘러.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모일 수밖에 없냐? 그렇죠. 근데 주변 곳곳이 다 비옥하고 다 물도 여기저기 조금씩 다 샘물도 있고 흐르고 야 이러면 사람들이 모여 살 일이 없단다. 이해돼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건조지대 사막지대가 펼쳐져 있는데 하천이 흐르면 그 하천 일대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 어디가 살 거야 그럼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집중되고 뭐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어때? 언어도 생겨나고 국가 체제도 정비가 되고 뭔가 좀 고도의 어떤 문명들이 막 형성되는 거란 말이지. 이해됐지? 그래서 고대 문명이 생겨나는 곳들은 공통점이 있어. 첫 번째가 뭐야? 큰 강 유역이야. 비옥한 평야가 있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 뭐? 주변이 다 사막 같은 건조 기후야. 근데 거기에 큰 강이 흐르는 비옥한 유역. 거기는 주변에 평방미터 넓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정확하게 청동기 시대.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 이때로 접어들면서 요때 막 생겨나지. 되지? 잠깐만요. 대략 요 청동기 시대, 요 시대가 되면서부터 뭔가 발전적 형태 농경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정착해 생활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정도에 딱 접어들어서 건조기후 지역 주변이 다 살만한 땅이 없는 대신에 거기에 큰 강이 흐르면 그 일대에 사람들이 왕창 모여 살면서 거기에서 뭔가 제대로 된 국가 체제도 만들어내고 뭔가 언어 같은 것도 또 세련된 문화도 만들어지면서 문명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네 군데 4대 고대 문명 발상지대의 공통점이고요. 뒤에 혹시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잠깐만 한번 해볼까요? 요 황하 문명에서부터 이어지는 중국사 그러면 황하 문명지에서 처음에 하나라, 상나라 같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주나라 때로 가면서 혈연적 봉건제라는 게 지금 시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분열이 되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주나라의 수많은 지역 제후들, 봉건 제후들 얘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라가 다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혼란기가 와. 그걸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르지? 들어본 적 있나 한번 떠올려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지.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제후국들이 막 난립해가지고 독립국가를 선포하면서 서로 막 으르렁대고 싸우는 시대야. 이거를 통일한 사람이 있다? 춘추 전국의 혼란기로 수습한 사람? 진시황이죠.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무슨 나라야? 진나라야, 진나라. 되지. 그래서 진시황은 성이 진이고 이름이 시황이가 아니고요. 진나라의 스타트 황제야. 그러니까 시작한 황제야. 그래서 진시황이야. 알았지? 근데 진시황의 나라가 오래 가볼까? 오래 못 가요.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하다가 농민 반란으로 20년 만에 무너져.
되죠? 진나라가 무너지면서 다시 혼란기가 잠깐 오거든. 초나라, 한나라 같은 나라들이 막 혼란하게 싸우는 시기가 잠깐 10년 정도 있어. 그러다가 이거를 수습한 게 한나라야. 됩니까? 그리고 한나라 끝 무렵 정도가 딱 되면 요 한나라 끝 무렵에 딱 등장하는 게 바로 삼국지야. 삼국지. 삼국지 그러면 세 명의 중국 영웅이 등장하지. 누구 있어? 관우, 유비, 장비, 그지? 셋이 싸웠지, 그지? 뭔가 이상하지? 셋이는 한 편인데, 그지? 유비 동생들이죠, 관우하고 장비는.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가 있는 총나라가 있고요. 조조가 세운 위나라는 나라가 있지. 그리고 남부 지역에는 손권이라는 인물이 남쪽에 오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지. 그 위촉 오 세 나라가 처음에 싸우다가 한 나라 무너지고 등장했던 세 개 나라가 위촉오야. 이걸 수습한 게 누구였지? 위였어, 위. 조조의 위가 승리하거든. 근데 조조 시집안이 오래 못 가요. 조조가 죽고 나서 조조 아들 조비로 권력이 잠깐 넘어가는데 그 조비를 제거하고 조조의 원래 신하였던 자들인데 그 아들 조비를 조조가 죽자 조비를 제거해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면서 나라 이름을 진으로 다시 바꿔. 요 진하고는 한자가 달라. 알았지? 근데 이 상황에서 북방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진나라가 밑으로 찌그러지면서 남조와 북조로 나뉘는 시대가 열려. 그래서 이걸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 들어본 적 있지? 야, 이 위진남북조의 혼란기를 수습한 게 누구지? 수나라야, 수나라. 되지? 근데 수나라는 무너져. 누구 때문에? 니들 다 알아, 이 새끼들아. 어디 원정 갔다가 졌거든. 에휴. 고구려 침공에 들어왔다 을지문덕 형한테 막 간 거 아니여. 살수대첩. 그걸로 마탱이 가면서 수나라가 무너지고 등장한 게 당나라야. 되지? 이 당나라는 나중에 신라하고 연합해가지고 백제고구려를 무너뜨렸었죠.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송이란 나라가 잠깐 등장했었고 요 중간에 이제 몽고, 원나라 같은 몽고가 잠깐 등장하고요. 그 뒤에 명이 있고 명나라 때 우리나라는 조선이지. 그지? 요 송나라, 원나라 요때가 우리나라 고려시대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몽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몽고한테 반식민지 겪고 막 그랬었잖아. 그때 공민왕이 그거 나름대로 그래도 잘 해결했다며. 배운 적 있죠. 그죠? 그리고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게 되지. 됐습니까? 요게 중국에서 이어가는 역사의 흐름이야. 이해됐어? 한번 그냥 훑어만 봐 먼저. 다음은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디?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지에서 청동기 시대 때 처음에 이제 문명이 막 형성됐을 그 당시, 그때 당시는 모헨조다로 유적지하고 하라파 유적지라고 두 군데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에 뭔가 그 문명 모습들을 남긴 그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제도가 바로 카스트 제도야. 이때부터 있었어. 되게 오래됐거든, 카스트 제도가. 신분제. 그 뒤로 가면서 잠깐 불교가 이 인도 지역의 고타마 시타르타 기원전 6세기경 이 석가모니죠. 이 양반이 등장해가지고 이 불교를 퍼뜨리면서 불교 국가가 잠깐 등장하게 돼. 그게 바로 뭐야?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야.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때까지는 소승불교 중심의 국가였고요. 쿠시안 왕조 때는 대승불교 중심의 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었던 미술 양식이 바로 간다라 미술이지. 잠깐 막 들어본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간다. 그지? 그러다가 이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뒤로 가면서 인도의 고대 문화가 완성되거든. 인도 고대 문명의 완성. 중국 문명의 완성 시기는 한나라로 봐요.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뭐라 그러죠?
한자라 그러죠? 맞아요. 이 한나라에서 따온 거거든요. 중국 민족을 뭐라고 부르죠? 중국의 90%를 이루고 있는 중국 다수의 한족이라 그래요, 걔네들을. 이 한나라에서 따온 거거든, 다. 인도 지역의 문명, 고대 문명의 완성 시기는 딱 요 다음 시기인데 무슨 왕조냐면 굽타 왕조 때야. 무슨 왕조 때라고? 굽타 왕조.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인도의 미술 양식 그러면 굽타 양식이라 그래요. 인도의 언어는 뭐죠? 산스크리트어 또는 버머라 그러거든. 그 산스크리트어 버머도 이때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때로 가게 되면서 기존의 자기네 카스트 제도, 이 브라만교의 카스트 제도와 불교적인 양태가 막 짬뽕 돼가지고 다신교 형태의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불교도 아닌 것이 뭔가 기존의 완전한 뭐 세습제 어떤 신분제 중심의 어떤 이 브라만교하고 막 섞여가지고 오묘해요. 그게 바로 뭐야? 이때 등장한 힌두교야, 힌두교. 알겠죠? 그리고 굽타 왕조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잠깐 뭐가 오게 되냐면 이슬람 세력들이 인도로 진출을 해요. 요 지역에서 등장했던 이슬람 세력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인도 있는 일대를 잠깐 먹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슨 이슬람교 세력들이 지배하면서 다수의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왕조들이 등장해. 알겠죠?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델리 술탄 왕조가 있고 그 뒤로 가면 무굴 제국이 있어. 뭐가 있다고? 그래서 무굴 제국이 되게 웃겨. 무굴 제국은 지배층은 이슬람교 세력이야. 근데 다수의 피지배층들이 뭐야? 다 힌두교, 인도 정통민족, 쪽순 드럽게 많지, 그지? 그 힌두교의 세력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무굴 제국의 양식 그러면 되게 웃겨요. 겉모습은 이슬람 양식인데 안에 들어가면 힌두교 양식하고 막 섞여 나와. 알았지? 그 대표적인 양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뭄타즈마할 무덤 있는 타지마할이죠, 타지마할. 그게 그 이슬람과 힌두교에 막 섞여 있는 모습이거든, 그게. 알았지? 이 무굴 제국이 나중에 누구한테 무너지게? 영국한테 무릎 꿇는 거야. 영국하고 프랑스가 막 식민지 개척할 때 그때 여기가 무굴 제국이거든. 알겠지? 이거 무굴 제국이 영국한테 무너지고 나서 나름대로 다시 인도로 살리겠다고 애쓴 사람이 간디였던 거죠.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어져 가는 역사 그러면 뭐 있어?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무굴 제국 뭐 이런 애들이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거지.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는 데가 메소포타미아고 그 다음이 이집트가 있지, 그지? 근데 두 군데는 묶을 거야. 3번, 4번은 묶을 거야. 3번 메소포타미아. 또 하나는 왜냐하면 여기는 나름대로 초창기 처음에 막 문명이 막 형성됐을 때는 조금 비교될 수 있는 점들이 되게 많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는 달을 중심으로, 여기는 태양을 중심으로, 여기는 현세지향적, 여기는 죽고 나서의 다음 생 내세지향적 이런 문명을 막 만들거든. 그래서 여기는 내세지향적 다음 생, 살고 있는 우리 현세 말고 죽고 나서의 세계에 관심이 되게 많았대. 그래가지고 뭐 만든 거야? 미라도 만들고, 스핑크스 막 그 무덤 지키는 스핑크스도 만들고, 죽은 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그림책으로 써놓은 게 사자에서거든. 그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에요. 어흥이가 아니고요. 사자가 뭐야? 죽은 자야, 죽은 자. 죽은 자가 가는 길을 갖다가 쭉 그려놓은 거거든. 여긴 내세지향적이라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견될 수 있는 서로의 청동기 시대 때에 막 문명이 형성됐었는데 이거를 누가 통합하게? 아시리아가 통합해. 누가 통합한다고? 들어본 적 있지? 강력한 기마 전술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아시리아가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했지. 선생님 잠깐만요. 오리엔트는 여기 아닌가? 왜냐하면 오리엔트가 뭐죠? 동양 이런 뜻이죠. 오리엔탈 그럼 동양의 이런 뜻이고. 동양이면 여기가 동양이잖아, 그지? 근데 왜 얘네를 통합한 걸 왜 오리엔트 통일이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유진아 왜? 문제는 이거야. 지금 이 시대는 기원 전 막 이때거든.
그때 당시에는 얘네들이 서로 교류했게 안 했게? 안 했어요. 그냥 단절된 삶이야 서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안에서 따로 자기들끼리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이 볼 때 여기는 오리엔트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걸 최초의 오리엔트 통일이라고 하는 거거든. 사실 나는 중학교 때 이거를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오리엔트가 왜 오리엔트인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내 생각에 동양 오리엔트 그러면 우리 막 동아시아 쪽 이쪽인데 님이럴 얘네를 통일했는데 왜 이게 왜 또 오리엔트야? 오리엔트가 단절돼 있었으니까 얘네 세계 안에서는 이게 오리엔트야. 알겠지? 어쨌든 아시리아가 이걸 통일을 했다. 그러다가 오래 못 가. 너무 강압적인 전지 정치 막 이런 거 하다가 금방 무너지고요. 그 뒤에 등장했던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야. 들어본 적 있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맞아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얘네는 누구하고의 전쟁이 유명하죠? 그리스하고 전쟁했던 걸로 유명한 애들이거든. 혹시 300이란 영화 봤나? 300 영화 보면 되게 재밌어. 그 그리스의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 국가들의 동맹체가 그리스 아닙니까? 근데 얘네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거든. 페르시아는 여기를 다 아우르고 있는 나라예요.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리스는 여기 있는 도시국가 연합체거든. 여기는 쬐깐한. 그러니까 이게 얘네하고는 국가 규모 차이가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국가 대 도시의 규모가 아니고요. 국가 대 마을 규모예요. 이 규모 차이가. 근데 얘네가 여기 그리스 먹겠다고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 그리스 동맹체가 무릎을 안 꿇고 뭐 합니까?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버틴단 말이야. 그때 300명의 기동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스파르타의 왕이. 되죠? 그리고 걔네가 가가지고 여기 있는 말도 안 되는 막 10만 명 가까운 이 병력이 육로로 오는데 그걸 막은 거 아니야. 그 전투를 그려놓은 게 300이란 영화란 말이야. 알았지? 거의 뭐 멋있어요. 막 몸매 막 멋진 아이씨들 나와가지고 막 그죠? 되죠? 한번 보세요. 300 영화, 역사 영화니까.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그리스하고 전쟁했던 걸로 유명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져요. 진다니까. 이 그리스한테 깨진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그리스가 이때 여기 있는 페르시아한테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뻤던 거야. 그래서 전령. 이걸 이제 알려야 될 거야. 승전보로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리스에선 지금 사람들이 다 숨죽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 다 죽을 텐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애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가지고 이겼습니다. 이러고 쓰러진 거야 애가. 그 달린 거리가 얼마래? 42.19km야. 그 뒤로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올림픽 제전 같은 거 열 때 마지막에 42.19km 논스톱 뛰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그 전투 이름이 마라톤 전투거든. 알겠지? 어쨌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여기에서 패배해. 그러면서 약화되고 무너지고요. 그 뒤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잠깐 등장하지. 다시 뭐라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잠깐 등장하게 되지. 그 뒤에. 됩니까? 그러다가 요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슬람 왕조가 이쪽에서 막 등장해서 여기를 다 차지하다가 그 뒤로 가면 이제 이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란. 알았지?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죠. 이란이.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이어갈 수 있겠어요. 잠깐. 역사에서 뭐가 빠지지 않았나? 우리가 역사 이거 공부하면 다야? 뭐 큰 게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방금 얘기했던 그리스 어디 갔어? 그리스 뒤로 가면 막 로마 나오고 막 중세 유럽 나오고 막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프랑크 왕국도 나오고 사라졌잖아. 그지? 여기에 보면 크레타 섬하고 미케네에 있는 요 지역에 여기에도 문명지가 하나가 있거든. 얘는 4대 문명이라고는 안 봐요. 그렇게 큰 문명지는 아니라서 4대 문명으로 분류는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었던 바닷가 일대의 이 문명지, 이게 바로 에게 문명이라는 문명이거든. 4대 문명에 들지는 못해요. 되죠? 근데 요 에게 문명에서부터 이어져 가는 역사가 하나가 또 있어. 되죠?
그래서 에게 문명 그러면은 크레타 섬 지역의 크레타 문명과 내륙에 있는 미케네 지역의 미케네 문명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미케네 문명지에 강성했던 대국의 나라는 하나 알고 있을 거야. 힌트, 아킬레스. 아킬레스 못 떠올라, 아킬레스. 전설 몰라, 아킬레스? 허허. 트로이의 목마. 이제 알아. 야, 아킬레스가 트로이 목마 타고 잠입해가지고 거기서 전투하다가 여기 활 맞고 이 아킬레스건 맞아갖고 애가 힘 못 쓰게 된 거 아니야. 걔가 원래 신의 아들이었다며. 신의 핏줄이라며. 기억나지, 그지? 그 전설이 있는 게 여기야, 여기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트로이 목마 그게 아마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라는 문학 작품 그 안에 역사 내용이 같이 섞여가지고 막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요 문명지 얘기들이란 말이야, 이게. 알았지? 그러다가 요 뒤를 이어서 그리스 폴리스 동맹 국가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에게 문명 크레타 미케네 지역에 있었던 얘네들의 뒤를 이어서 여기에 작은 폴리스 국가 도시 국가들이 뭉쳐가지고 거대한 어떤 연합체를 만드니 그게 바로 그리스 동맹이죠. 됩니까? 얘네가 아케메네스 황제 페르시아하고 막 전쟁하고 싸우고 했던 거지, 그지? 됩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그리스의 위쪽에 마케도니아의 왕자로 태어났던 이 양반이 이걸 다 무너뜨려요. 그리스를 다 먹어. 옆으로 넘어가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잡사.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 여기 있는 마우리아 왕조, 쿠샤 왕조 여기 있는 일대까지도 점령을 해버려요. 마케도니아 왕자 출신이. 걔가 누구죠? 지구 끝까지 다 정복하겠다고 깜짝댔던 알렉산더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한테 승리를 거두고 막 번성하던 이때 요 위에서 마케도니아의 왕자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무너뜨리고 인더스 문명에서부터 이어져 이때 마우리아 쿠샤 왕조인데 여기까지 진출해가지고 여기 일때까지 싹 잡사. 그리고 동서 융합을 이뤄낸다고. 그게 바로 누구였어? 알렉산더였어. 그래서 요 뒤에 잠깐 뭐가 등장할 거야? 알렉산더 제국이 등장할 거야. 근데 알렉산더 제국은 오래 못 가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얘네가. 알았지? 알렉산더가 일찍 단명하거든. 30대 죽었으니까. 죽고 나서 다 분열이 돼. 근데 이때쯤 요 이탈리아 반도 중앙에 있는 도시가 있어. 여기서 쬐깐한 도시국가로 출발했다. 이탈리아의 수도. 그렇지. 로마라는 지역에서 로마라는 도시국가가 처음에 성장을 했던 거야.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지는 이때 막 성장했던 국가야. 그리고 얘네가 나중에 성장을 하고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놓고 누구하고? 카르타고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러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그지? 승리를 거두면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면서 요 일대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이때 요 이집트 지역의 여왕이었던 이 여인이 이 로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백성들이 로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이 로마의 이 지배자를 내가 꼬셔봐야 되겠다 이거야. 알겠죠? 꼭 그렇게 미모로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막 되게 막 사치스럽고 이렇게 그리는데 아니야. 이 여자는 진짜로 자기네 백성들이 로마의 노예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 한 몸 판 거야, 그냥. 알겠죠? 근데 줄을 잘못 썼죠. 그죠? 카이사르한테 처음에 빌붙은 건 잘했는데 두 번째로 옥타비아누스한테 붙었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붙어요. 안토니우스한테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집트가 맛이 갔죠, 그죠? 줄을 잘못 썼어. 됩니까? 그게 누구야? 클레오파트라야. 맞아, 클레오파트라. 알겠지? 어쨌든 요 뒤에 뭐가 등장하는 거야? 로마가 딱 등장하게 되는 거야, 로마. 이해됩니까? 로마는 처음에는 아주 강성대국을 형성하면서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면서 처음에 성장을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분열이 됩니다. 가운데를 딱 꺼서 이쪽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이 되죠. 그러다가 위쪽에서 누가?
게르만족들이 내려와서 서로마를 무너뜨려 버리게 되고요. 반면에 동로마는 계속 통일국가를 유지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제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 곳곳이 지배되는 중앙집권적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랫동안 열리게 돼. 그게 중세 봉건 사회야. 다시 뭐라고? 그게 중세 봉건 사회야.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되게 되고 동로마는 쭉 이어져서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들어본 것 같지? 서로마 있는 일대는 봉건 사회 모습으로 가게 되죠. 지역 봉건 제후들이 각자 자기 나와바리를 각자 관리하는 그래서 봉건 사회의 모습으로 이어져 가게 되죠. 얘네들의 경제 구조가 장원 구조였다며. 조금씩 막 떠오르는 것 같다. 맞지? 근데 재밌는 건 로마는 서로마 동로마 할 것 없이 끝 무렵에는 모두 다 크리스트교를 믿는 하나의 어떤 같은 종교 세력이 되거든요. 알겠죠? 이후에 근데 얘네들이 누구하고 7세기부터 이 아래쪽에서 성장했던 이슬람 세력들이 있어. 그 이슬람 세력들이 사사낭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요. 이 사사낭조 페르시아 이거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중앙아시아까지를 전부 다 차지하면서 여기 이슬람 국가들을 막 세운단 말이야. 알았지? 얘네들 여기는 이 이슬람 세력들 얘네들과 이제 이 누가 비잔티움 제국이 막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 여기 있는 이 셀주크 투르크 같은 이런 이슬람 왕국과 막 대적을 하려니까 혼자 힘으로 너무 벅찬 거야.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합니까? 지역의 제후들 중심으로 막 난립해 있는 막 서로마 지역. 얘네도 종교는 다 크리스토교이기 때문에 같은 크리스토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 도움을 청한 거 아니야. 이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이 서로마 지역은 정치적 권력은 막 분산돼 있는 봉건제 형태였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래도 교황 중심으로 뭉쳐 있었거든. 교황이 뭉쳐 셌고 서로마 교황한테 SOS 친 거야. 동로마 교황이 도와줘. 그래갖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슬람 한번 까보자. 그래가지고 힘을 모아갖고 깠다 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전쟁이야? 그래 십자군 전쟁이야 그게. 이해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세력이 함께 십자군 전쟁도 막 일으키고 그랬던 거죠. 그죠? 근데 십자군 전쟁이 있고 나서 그 뒤에 결과는 교황의 권위가 크게 무너져 내리게 돼. 알겠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제후들의 권력은 약화되기 시작해. 제후들이 이때 당시 교황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자기들 병력을 대가지고 전쟁을 같이 치렀기 때문에 얘네들이 약화돼. 이때 지역에 있는 상공 시민층들이 막 성장하거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역로 활성화를 가져와요. 전쟁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국경이 좀 허물어지기도 하고 무역도 활성화되고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무역이 활성화되고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쟁 결과로 지역에 있는 상공 시민층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거든. 그럼 이 상공 시민층들 입장에서는 지역 제후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이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게 되게 유리해요. 각 지역의 영주들이 자기 나와바리를 관리하는 형태에서는요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가 없거든. 이성에서 저성, 저성에서 요성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뭐 내야 돼? 통행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제후들의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하나의 나라로 국왕 중심으로 한 나라로 뭉쳐봐. 그러면 어때? 통행세를 안 내도 돼. 그래서 이네들이 뭐 합니까? 절대 왕정을 만들어내는 거야 뒤에서. 돈을 후원해가지고 막. 왕한테 돈을 막 엄청 후원하거든 이 상공 시민층들이. 그리고 왕은 그 대가로 상공 시민층들의 무역 활동을 막 뒤에서 적극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중상주의야. 알았지? 이런 과정 속에서 상공 시민층들의 적극적인 부르주아들의 지지 기반 위에서 알겠죠? 그렇게 왕의 세력이 강해지고 제후역 영주들, 제후들을 다 누르면서 그렇게 통합된 국가로 갔던 게 중앙 집권 국가였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프랑스 루이 14세. 그죠. 독일 프리드리히 대왕. 들어본 적 있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기억난다. 그치?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절대 왕정이 잠깐 등장했었지.
근데 이 상공시민층들은 절대 군주의 어떤 시대에 제후들의 경계를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의 나라로 왕 중심으로 통합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그 왕조차 자기들 손으로 끌어들이지.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통치권자를 그때그때 선출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지. 됩니까? 그게 무슨 혁명이야? 시민혁명인 거야. 그래서 시민혁명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다 공화정 형태로 가죠. 국왕을 아예 없애버리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형태로 가게 되죠. 됩니까? 요 과정으로 쭉 이어져 가게 돼. 너희들의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1단원이 여기까지가 1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엔드 에게 문명지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고대라고 불리우는 시대. 대략 시기적으로는 한 기원후 한 3세기 전후? 기원후 3세기 전후? 그때까지로 해서 딱 여기까지를 한 시대로 딱 묶어놨어요. 됩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때까지 1단원에 있는 이 역사는요. 서로 막 얽히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 따로 놀아 각자. 그나마 여기에서 그리스하고 요 아케페이 싸우거나 뭐 요런 거 조금 섞이는 게 있지. 나머지는 다 각자 따로 놀아. 알았지?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서로가 막 맞물려요. 교통도 발달하고 전쟁도 서로 하게 되고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 받으니까요. 알았지? 요 뒤로 가면 이제 두 번째 2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되나? 그래서 내용이 조금 복잡할 거예요. 처음에 황하 문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에 문명을 처음에 이렇게 다뤄요. 이렇게 하상주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다뤄요. 그리고 나서 중국사 이렇게 전개되고 그 다음 인더스 전개되고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전개되고 에게 문명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내용이. 알았지?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를 내가 써줄게. 제일 먼저 뭐부터 공부합니까? 하상주, 모헨조다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지, 에게 문명 관련된 얘기를 처음에 다루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다루죠. 황하 문명에서부터 뒤로 이어지는 중국의 고대사.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뒤로 이어지는 인도사. 그 다음에 서아시아사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이어지는 서아시아사. 그 다음에가 에게 문명의 뒤로 이어지는 서양사. 요렇게 단원이 이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3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쪽으로 가죠. 되죠? 중국사 이제 중국 중세 이후 중국사. 그 다음에 인도 지역의 중세 이후 역사. 되죠? 그리고 여기는 요 뒤로 이어서 이집트 왕조가 그 이슬람 왕조가 같이 나와. 이슬람 왕조로 너희들이 공부했던 게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배우죠, 그죠? 이제 그게 이슬람 왕조예요. 요것이 같이 엮어가지고 이제 3단원은 세 번째로 다루게 되죠. 그 다음에 서양의 중세 유럽 요렇게 이렇게 다루게 되거든. 되지? 대략 구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꼬이는 게 이런 체계를 전혀 넣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외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놓고 중국사가 일로 가서 덜러붙는다니까? 이게 막 서로 막 꼬여. 아무런 틀을 잡아놓지 않고 살을 붙이니까.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처음에는 청동기 시대 때 4대 고대 문명지들의 모습을 쭉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고대 문명지에서 이어지는 중국사, 인도사, 서아시아사, 서양사 순서대로 고대사들을 쭉 정리를 할 거고.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중세, 그리고 인도의 중세, 그리고 서아시아의 중세, 그리고 서양의 중세 이렇게 해가지고 중세를 또 다루게 될 거고. 알았지? 근데 슬픈 게 뭐냐면
이게 아마 한 시험 범위일 거예요. 눈 커지는 거 봐. 미쳤죠. 그게 원래 1년 과정이거든 이게. 근데 지금 니네 2028학년도 입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죠. 이 미친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한 학기에 하래요 이거를. 그럼 내용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줄였어. 니미럴 것들이 줄이질 않았어. 이게 통으로 하나로 들어가요 지금. 이해되죠? 어찌 보면 니들은 아유 개땡큐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개땡큐? 지금부터 니네들 하는 것처럼 준비 안 하면 내년 개학할 때 되잖아요. 그때 못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애들 다 학을 뛸걸? 니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한국사 기억나? 1학년 1학기 한국사 중간고사 볼 때 애들 상태가 어땠어?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조선까지였을 텐데. 맞아 틀려? 한국사 공부 안 해서 몰라? 처음부터 조선까지였다고 시험 범위가. 애들 평균이 50점이었다니까. 어? 애들이 직전에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책을 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여기 어떡하자는 거야. 뭐 석기 때리다가 갑자기 무슨 조선 끝까지 가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첫 시험이. 그지? 똑같아 세계 다 가지고. 그래서 직전 가가지고는 이거 답이 없어요. 지금 한번 해두고 반복해두고 하면 시험 전날 할 게 없어. 쭉쭉쭉쭉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되고 한번 숙지만 해놓으면 되니까. 알았지요? 그래서 지금 할 때 미리 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다. 답이 없다 걔네들은. 대가리가 아무리 좋아도 답이 없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시간상.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